인생의 절반은 운명이고 절반은 나에게 달렸다.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되뇌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만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눈을 감지 못하고 지나온 세월의 억울함과 허탈함을 곱씹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 탓하며 아직 당신 안에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영영 꺼내보지 못한 채 잠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성실함이 곧 정답이라 배워왔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부유해지고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식에게 헌신하면 그 사랑이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살아보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방정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음에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었고, 누구보다 정직했음에도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었으며, 누구보다 헌신했음에도 외로운 노년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습관처럼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오랜 자책의 습관에서 마침내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잠이 쏟아지시더라도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순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밤잠을 줄여가며 성실의 땀방울을 흘리면 세상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정직하게 내어줄 것이라 믿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섰고 내 몸보다 가족의 안위를 먼저 챙겼으며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쉰 고개를 넘기고 예순을 바라보며 문득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일구어낸 성취의 절반은 혹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상실의 절반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어떤 거대한 흐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가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히 회사에 헌신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끝까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고 해서 그 자식이 늘 곁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도 아니었지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운명 혹은 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억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 진실 앞에서 오늘 밤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문득 찾아오는 이 허탈함과 마주하고 계신 당신에게 저는 오늘 조금은 서늘하지만 가슴 깊이 파고드는 위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원래부터 운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냉혹하고도 위로가 되는 진실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 본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이 피어나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차가운 감옥과 고문의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남자,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는 흔히 권모술수의 화신, 악의 교사라 불리며 오랜 세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그 누구보다 인간 삶의 무게를 깊이 이해했던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정에서 이론만 떠들던 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외교관으로 각국을 오가며 권력의 냉혹한 생리를 두 눈으로 목격했고, 끝내 정치적 격변 속에서 모든 지위를 잃고 투옥과 고문까지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의 절반은 신이 결정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문장 안에 담긴 뜻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절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묘한 심리적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아, 내 잘못만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자신을 탓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조금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밤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장은 우리가 여전히 쥐고 있는 나머지 절반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생각해보면 마키아벨리 자신의 삶이야말로 그가 남긴 이 문장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삶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피렌체 공화국의 서기관으로서 화려하게 외교 무대를 누비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고 반역 혐의로 끔찍한 고문까지 당한 채 시골 마을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자리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초라한 농가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 시절, 그가 느꼈을 절망감은 아마 지금 이 시간 인생의 어떤 상실 앞에 서 계신 당신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낡은 옷을 벗고 예를 갖춘 옷으로 갈아입은 뒤 고대 현자들의 책을 펼쳐들고 상상 속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유를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좌절과 추방의 시간 속에서 써내려간 글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을 때 그는 오히려 그 텅 빈 자리에서 자신만의 역량으로 새로운 것을 빚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차가운 시선을 따라 그가 역사의 거친 풍랑을 온몸으로 뚫고 나간 이들에게서 발견한 삶의 공통점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당신이 마주한 삶의 위기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열쇠를 찾아드리려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차가운 눈을 가진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역사의 갈피마다 이름을 남긴 이들이 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그 거친 세파를 뚫고 나갈 수 있었는지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사실은 무척 놀랍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운명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들이 훗날 누리게 된 부나 권력, 명예 그 자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그들에게 던져준 것은 오직 하나, 형태조차 없는 막연한 기회뿐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완성된 선물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 한 장이 전부였다는 것이지요. 그는 모세와 같은 스스로 무장한 예언자들을 예로 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억압의 땅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비범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절실히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이라는 기회가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였다 한들 그를 따라 나설 이유가 없었겠지요. 역설적이게도 백성들이 겪고 있던 그 지독한 고통이야말로 모세라는 인물의 역량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변화도, 그 변화를 이끌 지도자의 존재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곧바로 반대의 경우를 짚어냅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예언자 사보나롤라 같은 이들의 쓸쓸한 실패를 말이지요. 사보나롤라는 피렌체의 부패를 꾸짖으며 한때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지만 정작 그 신념을 지탱할 힘과 주어진 기회를 다스릴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등을 돌린 민중들에 의해 광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신념이 있어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면 운명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진실을 그는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대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킨 키루스도,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도,
그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완성된 왕국을 안겨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저 뿔뿔이 흩어져 방황하던 백성들 혹은 혼란에 빠진 땅이라는 재료가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혼란한 땅에 질서를 세운 것은 순전히 그들 자신의 역량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혼란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들의 위대한 역량은 세상에 드러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묻혀버렸을 것이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즉 시련이 클수록 그 안에 감춰진 위대함이 드러날 무대 역시 커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시련이 유독 무겁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만큼 큰 무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런 시련도 겪지 않은 채 평탄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정작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역량이 잠들어 있는지조차 끝내 알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이 힘겨운 시간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역량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귀한 무대인 셈입니다. 그가 관찰한 영웅들에게 운이란 장인의 손길이 닿기 전에 거칠고 투박한 고목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재질의 나무가 눈앞에 놓여 있다 한들 그것을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빚어낼 장인의 손과 도구가 없다면 그 나무는 그저 아궁이에 던져질 땔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운명, 즉 포르투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르투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풀면 인간 스스로의 역량, 준비된 실력과 담대함, 세상을 읽어내는 안목쯤이 될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준비된 역량이 없으면 그 기회는 오히려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재앙이 되고 만다는 냉엄한 진실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체사레 보르자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교황이었던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운을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등에 업은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넓은 영토를 손에 넣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가 그저 아버지 덕에 모든 것을 누리는 운 좋은 인물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운에만 기대어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민낯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디 은혜를 쉽게 잊고 변덕스러우며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한없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존재라고 말이지요.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랜 세월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도 배신감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문장이 오히려 얼마나 묘한 위로가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향한 자책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보르자는 혼란스럽던 로마냐 지방을 평정하기 위해 레미로 데 오르코라는 잔혹한 인물을 고용해 무자비하게 질서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민심이 흉흉해지자 모든 악행의 책임을 그 부하에게 통째로 물어 광장에서 처형해버립니다. 그 냉혹한 한 수로 그는 단번에 백성들에게 공포와 감사를 동시에 자아내며 민심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서늘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위기라는 거친 고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보르자는 운명이 던져준 기회를 자신의 역량으로 빚어내어 하나의 질서라는 작품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 역시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병환이라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던 나머지 절반의 불운이 한꺼번에 겹치며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의 실패보다도 그가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역량 자체에 오래도록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역량을 갈고 닦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의 운은 여전히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르자만큼 철저히 준비했던 인물조차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통제 밖의 사건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당신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나머지 절반의 운이 당신 편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결과에 짓눌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마음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 당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우리에게도 삶은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던져줍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셨든 이 시기의 마음은 놀랍도록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온 사람도 넉넉한 형편으로 살아온 사람도 결국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종류의 헛헛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 속에서 부디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하루하루를 가만히 겹쳐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 안에서 찾아오는 소외감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부모님 봉양에, 배우자의 뒷모습을 챙기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아온 당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당신만 혼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듯한 낯선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도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 낯선 이름들과 신조어들을 따라가지 못해 조용히 밤만 뜨고 있어야 했던 저녁.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가도 괜히 끼어들었다가 분위기를 깰까봐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그 식탁은 어느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자녀는 자신의 세계,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고민 속으로 훌쩍 걸어 들어가 버렸고 그 문 앞에서 당신은 조심스레 노크를 하지만 좀처럼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애써 차려낸 밥상 앞에서 자녀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서운함과 함께 내가 헛되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헛헛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운함은 자녀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서로에게 조잘조잘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하루 종일 나눈 말이 몇 마디 되지 않는 저녁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딱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주 앉아 있어도 예전 같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그저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동거인처럼 대면대면해진 사이. 서로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무뎌진 그 거리감 앞에서 오히려 낯선 이 앞에서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작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외로움을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비단 가족 안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나 자주 어울렸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중심에서 슬며시 밀려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사업이 잘 풀리고 누군가는 자식이 좋은 곳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레 전하는 자리에서 나만 딱히 꺼낼 말이 없어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임을 주도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경청하며 웃어주었는데 이제는 그저 곁다리로 앉아있는 듯한 느낌. 심지어 어떤 모임에서는 예전처럼 자주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있습니다. 한때는 매주 안부를 묻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몇 달이 지나도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인 것 같은 서글픔.
그마저도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아예 끊어질 것 같은 불안함에 내키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서도 예전만큼 마음이 편치 않고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더 진한 공허함만 남는 그런 하루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별난 감정이 아닙니다. 은퇴와 함께 사회적 관계망이 자연스레 좁아지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감 역시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이 시기 누구나 겪는 통증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픈 소외는 어쩌면 스스로에게서 오는 소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의 역할과 자리로 스스로를 규정해왔던 사람에게 그 자리가 사라지는 순간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딱히 가야 할 곳이 없다는 사실, 명함을 내밀 때 더 이상 적을 직함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낯설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빴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 긴 시간 동안 딱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못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문득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순간 대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아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물음 앞에서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는 스스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고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설명할 때 인간이 얼마나 역할과 소속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무리 속에서의 소속감을 안정과 연결짓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생존해야 했던 시절부터 무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고생존의 위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맹수의 위협도 척박한 환경도 견뎌낼 수 없었던 그 오랜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우리 뇌 깊숙한 곳에 본능처럼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뇌는 물리적인 생존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조차 사회적 소외를 실제 위험과 비슷한 강도로 받아들이고 불안과 긴장을 관장하는 뇌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즉 자녀와의 써먹함, 배우자와의 대면대면함, 모임에서의 소외감, 스스로에 대한 낯설미 이토록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이 유약하거나 예민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몸을 다쳐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반응하는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모임에서 느낀 소외감은 실제로 우리의 뇌 안에서 살을 베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그 아픔을 애써 별것 아니라고 축소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실제로 다쳤다는 것을 먼저 스스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손실회피라는 개념으로 이 마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때 온전히 내 것이라 믿었던 자녀의 순전한 애정, 회사에서의 확고한 자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중심적인 위치를 서서히 잃어가는 이 시기가 실제 상실의 크기보다 몇 배는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새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담담히 넘어가면서도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마음의 오래된 습성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유별나게 약해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의 마음이 상실 앞에서는 이렇게 크게 흔들리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그 통찰을 다시 꺼내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운명이 우리에게 오직 형태없는 기회만을 던져주었듯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상실과 소외의 시간 역시 사실은 운명이 당신이라는 장인에게 새롭게 건네준 한 덩이의 원목일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떠난 빈자리, 모임에서 옅어진 존재감, 스스로에게 느끼는 낯설,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처럼 타인의 역할과 소속으로 자신을 규정하던 방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이 나를 조각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재료가 도착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은 사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조각할 수 있도록 허락된 새로운 틀인 셈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에게 묘한 심리적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내가 다듬어야 할 재료가 바뀐 것일 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서늘했던 방공기가 한결 부드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원목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서운함을 조금 내려놓고 대신 그 시간에 오래 미뤄두었던 나만의 관심사 하나를 다시 꺼내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젊은 날 즐겨 읽던 책을 다시 펼쳐보거나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을 이제라도 조금씩 시작해보는 것. 매일 짧게라도 혼자 걷는 시간을 만들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천들이 실은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조각해 나가는 첫 글질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르투는 결코 거창한 영웅적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채워나가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낯설지 않다면 이런 순간도 떠오르실 겁니다. 소외의 아픔을 넘어서 사람에게 정성을 쏟았다가 돌아오는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 말입니다. 평생을 함께 일해온 동료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정작 승진 자리에서는 그가 나를 밀어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후배들을 진심으로 챙겨주었건만 정작 필요할 때 연락 한 번 없는 그들의 무심함에 서운했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형제자매를 위해 부모님을 홀로 봉양하며 평생을 희생했음에도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다른 형제가 제 몫부터 챙기려 드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음에도 정작 노년의 부모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듯한 자녀의 태도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헛살았다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젊은 시절 서로를 믿고 함께 사업을 일구었던 동업자에게 정작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홀로 책임을 떠안았던 기억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좋은 시절에는 형제보다 가깝다고 말하던 사이였는데 막상 회사가 기울고 나니 그는 자신의 몫만 슬그머니 챙겨 발을 빼고 남은 뒷수습은 고스란히 당신의 몫으로 남겨졌던 그 씁쓸함. 사람에 대한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들어 놓는 이런 경험은 시간이 흘러도 쉽사리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예전의 그 얼굴을 겹쳐보게 되고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서워졌다기보다는 다시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심스러운 벽을 세우는 것이겠지요. 이런 배신감과 서운함이 유독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상대에게 베푼 만큼 상대도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하는 심리적 균형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인간관계를 일종의 저울로 인식하며 내가 저울의 한쪽에 정성과 희생을 얹었다면 상대편에도 그만큼의 무게가 얹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의 사정을 헤아려 배려했던 그 숱한 순간들, 서운함을 삼키고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 인내의 시간들까지 우리는 모두 그 저울 위에 소리 없이 얹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울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존재론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 희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관계일수록 그 배신의 충격은 훨씬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신뢰라는 것이 단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경험을 통해 뇌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일종의 예측 체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상대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앞으로도 나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예측을 점점 더 확고히 다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오랜 예측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넘어 그동안 쌓아온 시간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배신감이 유독 크고 오래 가는 것은 당신이 유난히 뒤끝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으로 오래도록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한 만큼 상처도 깊은 법이니 그 상처의 크기를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의 저 냉철한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디 은혜를 쉽게 잊고 변덕스러우며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이기적으로 변하는 존재라는 그 말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배신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대신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임을 내가 미처 몰랐을 뿐이다라는 담담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체살의 보르자가 부하 레미로를 가차없이 처단했던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때로는 냉철하게 거리를 두고 손절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매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절반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스스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냉소적으로 끊어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상대에게 무한정한 선의를 베풀되 그 결과까지 순진하게 낙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성을 쏟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지만 그 정성이 반드시 같은 크기로 되돌아오리라 기대하며 스스로를 무장해제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배신을 겪고 나서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며 마음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는 것도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라며 상처를 계속 끌어안는 것도 어느 쪽이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대신 담담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을 한 것이고 나는 나의 도리를 다했다. 이제 그 저울은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의 저울에서 손을 떼는 순간 비로소 그 관계가 남긴 무게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담담한 정리는 상대를 향한 미움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의 태도가 나의 오늘 하루, 나의 남은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 힘의 크기를 스스로 줄여나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비단 인간관계의 배신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배신은 때로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나였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나약한 모습을 지금의 내가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세상 그 누구의 배신보다도 더 깊은 실망을 다름 아닌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아픈 배신은 스스로에게 느끼는 실망감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예전처럼 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 몸, 새로운 것을 익히는 데 걸리는 더뎌진 속도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다 자녀에게 답답한 소리를 듣고 조용히 물러선 경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다가도 문득 밀려오는 서글픔, 예전에는 거뜬했던 일들이 이제는 벅차게 느껴질 때 찾아오는 무력감,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가장 가혹한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건강의 신호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낯선 수치를 통보받고 돌아오는 길, 계단 몇 개를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오르는 순간, 젊은 시절에는 거뜬히 밤을 새우고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을 알아눕는 몸을 보며 우리는 세월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단순히 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훨씬 더 깊은 자기회의로 번져가곤 합니다. 한때는 가족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족의 걱정거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 서글픔은 그 무엇으로도 쉽게 달래지지 않는 무거운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자기회의감이 반복될 때 우리 안의 자기효능감, 즉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서서히 약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정작 해낼 수 있는 일 앞에서도 지레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반복된 좌절 경험이 쌓이면 실제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것이라 미리 단정 짓고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심리적 패턴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몸이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이 미리 포기해버리는 마음의 습관,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의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몇 번의 좌절이 만들어낸 마음의 습관 때문인지 한 번쯤 냉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진짜 원인은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르투, 즉 인간의 역량이란 결코 젊음이나 완벽한 신체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존경했던 위대한 인물들 중 상당수는 완력이 뛰어난 젊은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통찰과 판단력, 사람을 읽어내는 눈,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지닌 이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마키아벨리는 순간의 혈기보다 오랜 시간 다져진 신중함과 지혜를 훨씬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수십 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겪어내며 사람 보는 눈을 키웠고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몸으로 익혔으며 위기의 순간마다 가족을 지켜내며 담대함을 길러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젊음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의 비르투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여 당신 안의 역량까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인간 세상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글을 써낸 것은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시골로 쫓겨난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젊은 날 그가 각국을 오가며 부지런히 쌓아온 경험들이 오히려 그 좌절의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의 깊은 통찰로 응축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지혜는 반드시 그만한 세월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여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닌 그 눈빛과 판단력은 젊은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오직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완성된 무기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장인의 도구는 바로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함정을 알아채는 여우의 머리와 늑대를 물리치는 사자의 힘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안의 미묘한 정치, 관계 속의 은근한 계산, 세상의 변덕스러운 평가 속에서 우리는 때로 여우처럼 영민하게 상황을 꿰뚫어 보아야 하고 때로는 사자처럼 단호하게 스스로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사소한 피해에는 기어이 보복하려 들면서도 정작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피해 앞에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그의 통찰은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얼마나 단단한 내면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은 흔합니다.
사소하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에는 며칠씩 마음을 끓이면서도 정작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갈등이 두려워할 말을 삼키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면서 사소한 감정 싸움에는 온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의 낭비입니다. 어설픈 자비심으로 스스로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세상의 변덕스러운 평가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우의 지혜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은근히 던져지는 비교의 말들, 그 안에 숨은 진심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을 구분해낼 줄 아는 눈. 오랜 지인이 건네는 부탁 속에서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신호인지 알아채는 감각. 이런 것들은 젊은 날의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오랜 세월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지혜입니다. 혹은 자녀의 결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 어린 걱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스스로 가려내는 눈도 여우의 지혜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용맹이란 그 지혜로 알아챈 것 앞에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담담히 선을 긋는 힘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평온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결단이야말로 지금 이 나이이기에 비로소 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퇴직 후의 고요함, 자녀들이 떠난 빈 둥지의 적막함, 관계 속에서 겪은 배신의 아픔,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몸과 마음 앞에서 느끼는 낯선까지. 이 모든 것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조각할 수 있게 된 아주 귀한 원목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며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안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에게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 힘이 갖춰질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정처 없이 떠도는 뗏목이 아니라 미래라는 바다를 향해 당당히 돛을 올린 다시 피어나는 범선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의 후반전을 위한 따뜻한 축복을 건네고 싶습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오직 기회만 던져줄 뿐 그 기회로 무엇을 빚어낼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수많은 불운과 눈물이 그저 의미 없는 파편이 아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라는 노련한 장인이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삶의 현장에서 갈고 닦아온 비르투, 즉 당신만의 지혜와 인내가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자신이 속한 자리를 위해 헌신해온 당신의 그 모든 수고와 인내에 이 시간을 빌려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던 그 무수한 아침들, 손해를 보면서도 옳다고 믿는 길을 택했던 그 숱한 선택의 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냈던 그 오랜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그저 평범한 삶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 평범함을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일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흘려온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토록 단단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빚어낸 가장 값진 재료였습니다. 자녀가 조금 무심하게 굴어도, 오랜 친구가 조금 서운하게 만들어도 그것이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가치를 결코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값어치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걸어온 그 길 자체에 오롯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서운한 말 한마디도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견고한 삶의 무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절반이 여전히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쥐고 있는 나머지 절반의 키를 부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은 변덕스러운 존재와도 같아서 가만히 앉아 한탄하는 이보다 과감히 행동하며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내는 이에게 미소를 지어줍니다. 불운을 탓하며 고개를 떨구는 대신 내 안의 비르투를 어떻게 다시 깨워 이 고목을 깎아낼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순간 운명은 비로소 당신의 적이 아닌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던지는 사람과 그저 한탄만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혀 다른 결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가만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힘을 살며시 내려놓고 지금 누워 계신 그 자리에 몸을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아주 천천히 그 숨을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걱정들이 내쉬는 숨과 함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시 그대로 숨을 머금어 봅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입으로 그 숨을 길게 내려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이불 속으로 혹은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로 조용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더 애쓰지 않아도 되는 밤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나온 그 모든 세월도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사실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아주 편안하게 잠의 문턱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범선은 이제 막 새로운 바람을 맞으며 다시 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항해가 어제보다 더 단단한 성취와 더 깊은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수고로운 어깨를 스스로 나직하게 다독여 주시고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절반의 권력을 마음껏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당신 앞에 놓인 그 나무는 위대한 걸작이 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처럼 이유 모를 허탈함을 안고 잠자리에 누운 분들이 세상 곳곳에 계실 것입니다.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아픔이 아닙니다. 이 넓은 세상 어디선가 당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밤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부디 작은 위로가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운명이 던져준 그 거친 원목을 조용히 조각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마음 쉬어가는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잔잔한 응원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이 앞으로도 당신처럼 고단한 삶을 지나오신 분들 곁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모든 세월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흘리신 땀과 눈물, 삼켜야 했던 서러움과 억울함,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확인시켜 드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온하기를, 그리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단단한 역량이 앞으로의 남은 날들 속에서 더욱 환하게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